자, 우리가 정책론 한번 5절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죠.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별거 없어요. 뭐 중요한 게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개관하면 정책론의 의인이 특성이니 이런 거 봤죠? 근데 그런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의 유형하고, 그렇죠? 유형에서 쭉 보니까 유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분류, 로이의 분류, 그렇죠? 이걸 중점으로 해서 리플라이와 프랭클린까지 보고 그런 분류들을 보면 되는 거고, 로이는 로이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들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일단 로이는 직접적이냐, 강제력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간접 이 영향력이. 그다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냐, 행위의 영향, 경제적 행위의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직접 영향을 주고 개인에게 준 거, 간접적인 거 이렇게 나왔고, 직접적으로 영향 거꾸로 바꿔서 써야 돼. 우리 표현은 어떻게 나왔어? 표현은 바꿔서 나왔죠. 선생님들 여기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 맨날 헷갈려 하니까. 그렇죠. 개별 행위, 간접, 직접 맞겠었네? 맞겠습니다. 강제력이 간접적이냐? 아니,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 바꾸면 안 되니까 간접, 직접으로 바꾸면. 여기는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분배. 여기는 규제. 여기는 구성. 여기는 재분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꼭 외워두시면 되겠고, 이거 외워두시면서 이거 외워두실 때 첫 번째 어떤 걸 외워두는 거야? 이걸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책 유형이 정책 결정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분배에는 어떤 정책 결정의 특징이 있는가? 그렇죠? 로브 롤링 같이 이 구르는 나눠 먹기라든가 포그 배럴, 그렇죠?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배분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배에서 나오고. 자, 그다음 규제 정책. 그렇죠? 규제 정책은 우리가 어디 정책을 하다 보면 포획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재분배 정책은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많이 개입되고, 여기서 많은 논쟁이, 정책 결정의 논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쉽게 잘 안 일어나고. 이런 특징들도 조금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분배 정책은 예시 알아보는 걸로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시로. 분배 정책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 도로 건설하는 거, 항만 건설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 우리가 어떤 누진세 또는 우리가 이 복지 정책 같은 건 많이, 재분배 정책 많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다음 구성 정책은 선거구 획정한다든가 공무원들 보수 문제라든가 정한다든가 이런 게 구성 정책. 규제 정책은 많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 규제 정책은 우리가 어떤 거 의약품 같은 거 규제하던가 또는 허가 이런 거 내주는 것도 다 규제 정책이죠. 또는 환경 규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 규제도 있고, 독과점 규제 다 있죠. 이게 다 규제 정책.
그래서 사실 이건 몇 번만 보면 절대 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은 여기서 이것만 규제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눴죠. 무슨 규제하고 무슨 규제?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자,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인데, 자, 이게 뭐 어떤 건지 알면 되겠죠. 경쟁적 규제는 너무 많이 이 어떤 것들이 기업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KT하고 또 SK 몇 개만 인정해줬죠. 그렇죠? 전화망 같은 경우는 몇 개만 인정해줬고, 또 항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인정해주죠. 이런 것들이 경쟁 기업 간 너무 경쟁이 심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적 규제라면, 보호적 규제는 이 다수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죠. 약을 또 너무 이 약물이 남용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약물 같은 거 규제하죠. 그다음 또 어떤 것도 규제해요? 환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많이 규제하죠. 그렇죠? 그다음 또 임금을 너무 적게 받으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임금이 적게 받으면 안 되니까 최저임금제 같은 거죠. 보호적 규제. 근데 대부분은 리플라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가 많다고 봤어. 보호적 규제. 대부분 규제네. 이거 하나 더 나눈 것밖에 없죠. 그다음 알몬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포괄성이 있고 뭐가 베타성이 있어야 상호 베타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로이는 상호 베타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농어촌 보조금 주는 건 분배잖아. 근데 농어촌을 주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재분배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알몬드 생각은 로이가 포괄성도 다 안 채운 것 같아. 그 때문에 국가가 세금 걷는 건 어디에 들어갈까? 국가 국민을 하도록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 우리가 제가 문제 이렇게 냈잖아. 다음 중 어디에 사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서울, 대구, 부산만 써놨어. 서울이 뭡니까? 경기, 대구만 써. 또는 그럼 나머지 사는 사람 고를 데가 없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군대 가는 거, 군대 와라 가는 거, 세금 걷는 거, 여기 어디에 해당돼? 그래서 그런 건 무슨 정책? 수출 정책. 그다음 뭐 애국가 부르게 하거나 또는 뭡니까?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포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징 정책. 그래서 알몬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다. 자, 그다음 좀 이제 이것도 봤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다 봤다고 하고 유형은 중요하니까 그다음 또 어떤 것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자도 봤는데 넘기고 그냥. 그다음 어떤 건 정책으로 들어오고 어떤 건 정책으로 안 들어오더라. 또는 그렇다고 중요한 건 들어오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 그렇죠? 이거 들어오는 것은 세 가지 흐름이 교묘하게 잘 맞을 때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자 실제로 어떨 때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킹덤의 정책의 창이다. 그러면 우리가 창이 열려야 들어올 수 있겠죠. 안으로. 창이 닫고 있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럼 창이 어쩔 때 열린다고 그랬었어요. 창이 어쩔 때 열린다? 문제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정치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정책의 흐름이 있다. 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하자면 이쪽은 무엇과 주로 관련된 거? 해결책이 있는 흐름. 그다음 이쪽은 무엇과 관련되는 것? 쓰레기통 모형 같으면 참여자들 또는 약간의 선택기에도 관련될 수 있겠고, 여기 문제는 그대로 그 문제다. 그러면 이번에 지하철 반지하에서 사람이 희생당했죠. 그렇죠? 수해로. 그럴 때 문제 흐름이 분명히 나타났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들어왔어. 방금 부각됨으로써. 그다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그럼 정치의 흐름도 이제 서로 결합됐단 말, 중첩됐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반지하를 없애려면 사적인 권한을 다, 만약에 쌤이 건물주인데 쭉 지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라고 그래서 전혀 무 없이 법 위반 없이 지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반지하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거 없애라고 그래. 마음대로 없애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한다. 그럼 지금 있는 반지하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해결책이 난망하죠. 솔직히.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보면 정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잠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혜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또 뭐 하겠어? 닫혀버리겠죠. 관심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겠죠. 근데 마침 우리가 이 주택을 바꾸려고 많은 주택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해져 있고,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관료들이 좀 정책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 이것까지 딱 겹치니까 만들 수 있겠죠. 정책이 참 이런 데서. 쌤 오기 전까지 새로운 거 안 하고 오전에 했던 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쌤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의제 설정을 좀 다루었고,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일단은 어떤 부분을 한 번 빼먹었죠. 그렇죠? 뭘 빼먹었어? 미안. 정책 의제 설정에서 유형 봤죠? 유형에는 사실은 우리 책엔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유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수준에 따른 유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무엇에 따른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 주체에 따른 유형.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 수준에 따른 유형은 뭐가 있어 그랬어요? 의제 모집단이 있다고 그랬어? 의제 모집단이 이제 이 문제만큼은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좀 다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공중 의제. 그다음 이 체제 안에 들었다 그래서 체제 의제라고 부른다면. 그러다가 이제 관료들이 여기까지는 대중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했죠. 정부가 해줬으면 하고. 이제 정부 관료들이 이 정도는 뭐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제? 공식 의제 또는 정부 의제 또는 제도 의제 너무 많이 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의제를 뭐라 그랬어?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을 결정 의제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봤죠? 쌤 올 때까지 지금 오전에 했던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체로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체로 보면. 이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20문제니까 쌤 안 중요한 거 안 나왔대. 이건 그냥 알고만 있어. 혹시나 하니까. 주체하면 뭐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어? 외부 접근, 이건 선진국에서 많이 접근하는 형태고, 내부 접근형은 후진국에서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좀 해야 되겠어.
후진국에 그런 게 많잖아요. 왜냐면 언론이 발달 안 되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자, 동원령도 있어. 국가가 주도하긴 하는데 누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체니까 누가 주도적인 역할? 민간. 여기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 정부. 그렇죠? 근데 여기 정부에서 끝나는 것. 여기는 어디에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민간에 갔다가 다시 들어온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고. 그다음 이제 유형을 봤다면 권력 관계를 봐야 되겠죠. 누가 정책을 뭘로 이 많은 사회 문제에서 누가 정책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 떠오르게 하는가, 누가 이 수면에 있던 걸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권력 관계를 다퉈왔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다? 다원론. 크게 세 가지. 시험에 나오는 건. 그다음 엘리트론. 그다음 뭐가 있다? 조합. 이 두 가지는 주로 미국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이고 이쪽은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논리를 봅시다. 다원론은 말 그대로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누가 결정한다? 이 몇 명의 특권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국민 한 명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다수가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수가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고, 자, 특히 여기서는 이익 집단을 강조하죠. 이익 집단이 소수가 결정하는데 막는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면 이 의사 집단이 딱 하려고 그러면 약사 집단 자기들한테 불리해. 그러면 약사 집단도 참여하겠죠. 그 참여하다 보니까 간호사 쪽도 우리도 좀 불리하는데 이거 나오면 우리하고도 관련되는데 간호사 참여하겠죠. 그러면 또 뭐 제약회사 같은 데도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다 보면 결국 한두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 집단이 서로 타협하고 협상한 뒤에 결정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근데 엘리트론은 그런 게 아니야. 실제 가보면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몇몇이 결정하더라. 그렇죠? 쉽게 해서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을 하더라. 그걸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 헌터고, 그렇죠? 헌터와 누구? 자, 누구지? 갑자기 까먹었어. 자, 거기 있는 다원론과 밀즈. 그렇죠? 엘리트론이고, 그다음 이걸 또 다원론에서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밀즈하고 헌터. 다원론에서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달. 그다음 이익집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트루먼. 그래서 다원론에서 실증적 연구한 사람은 달이고, 여기서는 아까 현명한 사람 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헌터의 명예, 그다음 밀즈의 뭡니까? 지위. 연구법, 지연구법, 명예연구법을 통해서 알아봤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다음
신엘리트론이 나온다고 그랬고, 여기도 다원론도 신다원론, 엘리트론도 신엘리트론. 근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엘리트론은 이 달이나 트루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신엘리트론은 뭐라고 그래? 마치 그건 우리가 정책을 자기 이익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기 이익에 안 맞는 건 눌러버리는,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수면에 못하게 하는 것들이 두 얼굴이 있다. 그런데 이걸로 따지면 니네들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네 말들도 조금은 이해가 돼. 그런데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은 거의 누가 이야기한다? 소수 엘리트들이, 국가에서 몇 명 결정한 사람들이 아예 이야기도 못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무사 결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무사 결정.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무사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총기 규제를 만약에 총기 규제하려고 그러면 총기 규제 거기 미국 같은 거기 로비가 굉장히 제일 심한 데죠. 그런데 로비를 일단 해버려.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게, 이야기 못 나오게 해버려. 언급이 안 돼. 우리나라 옛날에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그럴 때 노동이나 환경 문제 나오면 제대로 나옵니까? 언론에 거의 안 실리잖아. 그렇죠? 실려도 탄압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 아예 그런 말들이 못 나오게 하잖아. 그렇죠? 자, 지금 중국 한번 봐봐. 중국 가끔 중국에 뭐라고 하면 가끔 사라졌다 나오기도 하죠. 아예 중국에서는 그걸 이슈가 안 되게 막아버려. 그냥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게. 이런 것들이 무사 결정인데, 그럼 막아버리는 걸 봐봐. 이익 집단들이 가서 막습니까? 소위 공산당의 몇몇의 그 엘리트들이 막죠. 지금 뭘 못하게.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게 무사 결정이에요. 그럼 무사 결정이 중요하니까 거기 그 부분 밑줄 좀 칩시다. 237페이지에 그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과 정책 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 의사결정 권력의 두 가지 양면으로 행사되고 있는데, 달로 대표되는 다원주의 관점에서는 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그래서 무사 결정에 이제 쭉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의미만 정확히 알고 무사 결정의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무사 결정의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것인데 무사 결정할 때 말 안 들으면 폭력도 사용합니다. 방법으로 못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중국 같으면 어때요? 잡아가 버리죠. 그렇죠? 못 나오게. 옛날에 이슈화되려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그 외국에서야 어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어때? 폭력적으로 다가가거나 그래버리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해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를테면 기자가 있다 그러면 기자를 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기자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권력을 동원한다 그래요. 혜택을 박탈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그다음 애국심과 윤리와 같은 정치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 자, 지배적 절차나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방법을 쓴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애국심 같은 걸 강조하잖아. 이런 것들을 편견의 동원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중국 같은 거 보면 요즘 막
중국 영화 중에서 뭐 6.25 때 막 중국군이 들어와서 막 성공한 그런 영화들 막 일부러 영화관에 상영하게 막 하죠. 그래서 애국심 같은 거 고쳐서 다른 거 못 나오게 하도록, 반발하게 못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 방법은 규범, 규칙, 절차 이것 자체를 수정해 버리는 거. 수정해서 정치 유혹을 아예 봉쇄하는 거. 아예 어떤 것에서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법을 바꿔서, 그러면 취재 아예 못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그래도 이 어떤 부분에서 폭력적인 건 좀 폭력적인 게 덜하죠. 직접적인 폭력은 덜하다. 그래서 그 밑에 5번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수사하는 데 비해서 갈수록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제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은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뭐 하는 거다? 수정하는 것이다. 제일 직접적인 건 폭력이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로이 걸로 해보면 분배 정책은 뭣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다원도 좀 맞기 다원주의도 맞지 않고, 근데 규제 정책은 다원론적인 거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적이다. 그렇죠? 쌤, 분배 정책 거기 있는 것처럼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익 집단들이 관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적이고, 우리가 재분배 정책은 확실히 어땠어요? 엘리트들이 뉴진스를 적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몇몇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지, 우리가 뉴진스 해주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적용된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무사고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머릿속에 넣기로 하고, 그 다음 조합주의는 뭐냐면 유럽 같은 데서는 조합주의가 유행했다는 거야. 조합주의.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돼.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의 이익 집단하고 비교하면 돼. 다시요. 조합주의는 뭐하고 비교한다? 다원주의의 이익 집단. 거기 이익 집단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특히 239페이지 보니까 반가로 4 보니까 제일 위쪽에 다원주의는 집단 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다원주의적 조직보다는 조합주의적 형태의 정치 조직이 대두되기 쉽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하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노조만 하더라도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 무슨 노조 굉장히 많죠. 거길 다 아우르는 게 한국 노동조합하고 전국 노동조합 뭐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노조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무슨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우리가 전체 노조의 대표가 누구야? 우리가 노총 미안해. 노총 있죠, 노총. 그렇죠? 전국 노총 있잖아. 전국 노총 산하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 한국 노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이익 집단들이 대표적인 걸 만든다는 거야. 이게 조합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유계를 가져간 거죠. 유계가 있잖아. 자, 조합주의 봐봐. 조합주의. 자, 거기 한국노총, 민주노총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 특징. 조합주의에서는 각 이익집단은 직능 분야별로 단일한 전국 조직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경영 기업에서는 농협,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조금 이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유계적이다. 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그들이 한국노총, 그다음 거기 있는 기업가에서는 뭐다? 기업에서는 거기 기업에서는 뭐 어떤 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전경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다음 여기 정부. 근데 우리가 이익집단과 정부는 이렇게 좀 대립적인 거였죠 아까는. 근데 여기는 서로 상호작용,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자, 내가 니네들 대표성을 인정해 줄 거니까, 대표성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 지지해 줘. 아까 대립이 아니라 이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있더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죠? 다시 한번 차이가 이겁니다. 차이만 찾으면 어떤 거다? 자, 우리가 이런 결정들은 그러면 조합주의 결정들은 거의 하위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위층에서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대립이 아니라 조합과 정부가 이익집단과 같이 대립이 아니라 뭘 갖는다? 서로 간에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야, 니네 대표 인정해줄게. 대표성 인정해줄게. 니네들이 우리 좀 지지해줘. 이렇게 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저희 국정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게 뭐다? 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 그렇죠? 자, 그럴 때 국가는 중립적이야, 여기와 같이 적극적이야. 적극적이고 개입하고 있죠. 그래서 뭘 인정해줘? 너네들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뭘 요구해? 우리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요구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국가조합주의하고 사회조합주의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 셋 중에서 힘이 누가 제일 커? 국가가 제일 커서 국가가 주로 뭐 한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히 거기 파시스트 조합주의에서 기원했다고 그랬죠. 상당히 전체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를테면 노총도 파시스트 임명해라. 기업가하고 친한 사람 임명해라. 그래서 서로 간에 뭐 하도록 원활하게 하되, 그러면 어떤 건 문제가 있겠어, 쌤? 너무 사회적 통합만 강조하니까 자율과 경쟁 같은 게 희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조합주의로는 제일 5, 반갈 5번 정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된다. 사회조합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걸 이야기한다? 이런 데가 정부만큼 또는 정부보다 힘이 더 클 때 사회조합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3자 연합이, 3자가 다 연합돼서 힘을 발휘하는 거. 자, 거기 있으면 조합주의하고 다원주의 비교 있죠? 조합주의하고 다원주의. 복수 이익집단간 상호 경쟁인 데 비해서 조합주의는 특정 영역에서 독점적 이익집단의 형태로 조직되고 비경쟁적이고 유계적 구조. 방금 자 여기 봐봐요. 노총 이런 유계적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노총에는
이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다시 화물노조 이런 식으로 유계적 구조를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자 여기 정부랑 경쟁한다 그랬어요. 비경쟁이라고 그랬어. 서로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그랬어. 자 그다음 이익 집단의 역할은 다원주의에서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 조합주의는 내가 대표성을 인정해 줄게. 니네 우리 지지해 줘. 그리고 서로 통합하자. 이런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협의나 조화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에서는 다원주의는 중립적이다. 이거 봤는데 조합주의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정책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산물인 데 비해서 여기는 국가와 이익집단과 조합 간의 제도화된 합의. 그쵸? 이게 정책이더라.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부터는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 몰라도 돼. 그냥 제가 한번 하는 이야기만 들어봅시다. 그냥 듣고 잊어버려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막스는 이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본주의 하야. 공사는 안 됐어. 자본주의 하에서는 누굴 위한 정책이야?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국가는 자율성이 있어 없어? 국가라는 것은 자본가에서 완전히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장악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신마르크스 이론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플란차스 같은 사람들은 국가가 그렇게 자본가들을 완전히 휘둘리는 거 아니다. 선생님, 국가는 자본가를 위한 정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있죠. 최저임금제 어때? 자본가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꼭 국가가 뭐다? 꼭두각시는 아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궁극적으로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듣고만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베버주의도 마찬가지. 베버주의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 조금만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맙시다 그냥. 베버하고 막스하고 비교하면 막스는 미래를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렸다고 그랬죠. 미래를. 근데 베버는 굉장히 회색빛으로 그렸어. 그렇죠? 그래서 베버가 이제 왜냐하면 관료제 문제인데 이건 그런 거 하면 우리 선생님이 조금 그런다. 지금 시험하고 크게 도움 없으니까. 관료제는 상당히 베버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국가가 절대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절대적 국가론을 주장했고 신베버주의는 그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는 상대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때로는 국가가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주도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베버주의하고 막스주의만 그런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뒤에 거기 보니까 세계 체제론, 정속이론, 그다음 신중상주의, 그다음 과대 성장 국가론, 관료적 권위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선생님들 그냥 하나만 간단히 듣고 잊어먹기를 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정속이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정석 이론가들은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원숭이하고 여우가 등장. 여러분, 원숭이는 어때? 맨발입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습니까? 맨발이죠. 그래서 여우가 원숭이의 신발을 줘. 그 신발이 이름이 나이카야. 그래서 어때? 얼마니? 그랬더니 아유 그냥 가져. 친구끼리. 그쵸? 원숭이 신났죠? 세상에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산딸기까지 먹을 수 있어.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헤어졌어. 이게 뭡니까? 신발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또 갔어. 그랬더니 또 나이카를 주면서 또 신으래. 원숭이 또 신났죠. 근데 갈 때마다 검사를 해봐. 발바닥을 눌러봐. 처음엔 완전히 단단하니까 안 따갑잖아. 근데 신발 신으니까 완전히 발바닥이 어떻게 연해지겠죠. 굉장히 따갑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가워.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20만 원 내래. 원숭이 월급이 30만 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때? 안 낼 수 있어 없어? 내야 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낸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우가 원숭이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네. 따지러 갔더니 뭐라 그래? 신발 잘 있냐? 그 한마디에 또 귀가 탁 죽어버리죠. 마치 이 정속 이론가들은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이 미개발 또는 후진 국가들에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코카콜라 같은 거 생각을 잘해봐. 무료로. 코카콜라 입맛에 딱 들어가면 그때 뭐해? 돈 주라고 그래. 돈 내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정속 이론가들이 이렇게 설명해. 우리나라를 미국이 많이 원조해 줬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국식이 됐어.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원조를 더 이상 안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마치 원숭이가 신발을 계속 안 신으니까 완전히 살갗이 연해졌죠. 이제 신발 없이는 못 살죠.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미국의 기자재 없이는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종속이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들은 다 이런 우리나라에게 뭐였던 이런 종속이론을 펼쳤던 이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어? 개발도상국의 정책 과정은 선진 국가의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 원숭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누가 결정하겠어? 이제 여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이런 걸 정속이론이라고 그래요. 정속이론. 그다음 신중상주의는 우리나라 같이 발달한 나라들은 거의 어떻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더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큰 이론은 없습니다. 과대성장 국가로는 넘어가도 되겠고 쌤들이 뭘 알아야 되니까 이건 또 알투스가 이야기하는 억압적 국가기구 또는 이데올리적 국가기구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 관료적 권위주의 여기에서는 정속이론하고 조합주의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정속이론 설명했죠. 여기에다가 조합주의까지 결합돼서 자 거기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자본의 유입을 시도하는데 선진자본을 유입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 우리나라도 유입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선진자본을 유입할 때 여기에 신발 같은 것을 이렇게 유입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런 기술 관료들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걸 선진국가의 정책을 넣을 때
이 정책을 잘하는 관료들이 있겠죠. 그 사람 둘이가 결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관료적 권위주의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괜히 시간만 뺏긴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자,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서 국가 저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들에 대해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맞죠? 저합주의 중에서 국가 저합주의니까. 그렇죠?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서 다원주의는 주로 다원주의가 개발도사 공급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으로 활용됐다. 뒤는 맞지만 개발도상국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원주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원주의는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서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 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사회조합주의는 유럽에서 출발했고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책 참여자가 권력관계 모형에서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이죠.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서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경제라고 그랬죠. 헌터 봅시다. 앞에 가서 헌터 한 번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애틀란타 시. 자, 쌤 236편 애틀란타 시에서 보니까 쌤 누가 거기 기업과 금융과 상업 분야의 최고 경영자 대부분 그렇죠? 정치 엘리트입니까? 경제 엘리트입니까? 경제 좋습니다.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서 무사결정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게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정 이슈들의 정부대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맞죠?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서 다원론을 전개한 다른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모든 분야를 통과하는 엘리트는 없다고 그랬죠.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맞고,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서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의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신다원론입니다.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더욱 영향력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랬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현대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 지배자와 다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공공선택 이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 공공선택 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모든 사람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 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 맞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조합주의 이론은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아까 조합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주의. 자, 다원주의는 중립적이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이잖아. 근데 조합주의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정책의적 결정 과정에서 정책 문제에 대한 통계 지표 오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일반론적이고, 정책의적 결정 과정에서 크랜선의 선출적 지도자들이 공장 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 의제화한다.
자, 크랜서는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조금만 거기 밑에 조금만 정리해 보면 기출 문제니까 크랜서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공장 규제 같으면 혜택은 누가 봐? 혜택은 누가 다수가 봅니까? 소수입니까? 공장 규제하면 공장 환경 같은 거 이거 공장을 규제하면 혜택은 누가 봅니까? 공장의 오페수 이런 것들 규제해요. 그럼 누가 봐? 국민 다수.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공장들이죠. 소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혜택에 대해서 크게 못 느낀다고. 선생님 지금 여기 같으면 저기 어디에다가 폐수를 버린다 그래서 우리 국민 인천 시민들이 가서 거기 청도에 어디에 버린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거 안 버리니까 공기도 좋고 식수도 괜찮고 그건 뭐 할 수 있겠어? 뭐 누리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돈 내라 하는 소수 공장들은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힘들겠죠? 못 버리게 하고 이러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겠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포위해 가려고 하겠죠? 자, 국회의원 찾아가서 뇌물 먹이고 이렇게 해서 좀 봐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많겠어 안 많겠어? 저주가 되지 않고 그냥 전체다 보니까 여기는 저주가 있고 자기끼리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뭉쳐서 이거 빨리 해결하자 그러니까 딱 조직돼서 포획활동하고 보건복지 뭡니까 환경부 찾아가고 그다음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뭐가 안 된다. 정책 의제화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전체적 문제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전체적 문제는 뭐가 되기 어렵다. 정책 의제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크랜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것도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넘어가면 돼요. 그냥.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1960년대 경제 제일주의는 많은 노동 문제를 정부 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사 결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가용 자원 한계는 정책 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돈 없으니까 많이 의제 탐색 못 하잖아. 그렇죠? 많은 문제가 왜 정부 의제로 못 들어와? 돈 없으니까. 해결할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무사결정론에서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했다. 맞죠? 그 다음 무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 의해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근원적으로 봉쇄한다고 한다. 맞고 무사결정론은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 등장이 방해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맞고 무사결정에서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의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만이 정책 이건 말이 안 되죠.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 한계는 한마디로 이 말은 무사 결정은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엘리트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의도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비용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옛날 이 사이먼이나 점증 모형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무사결정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사결정은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해서 잠재 집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잠재 집단은 누가 이야기한 이야기라고 그랬어?
잠재 집단 누가 이야기해? 트루먼. 자, 쌤들, 쌤 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소득 3천만 원 아니죠? 연소득. 그렇죠? 근데 이걸 20% 올린대, 소득세를. 지금은 아니지만 곧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 봉급으로는 연봉 상승은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가 됐어요? 여기 집단에 개입돼 버렸죠. 이익 집단 현상이 돼 버렸죠. 지금은 이익 집단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익 집단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잠재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재 집단. 그래서 조금만 진행시켜 보면 이런 잠재 집단이 있으니까 특정한 이익 집단이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잠재 집단이 있으면 그 크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무작정 뭐 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다원주의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잠재 집단 이 부분 틀렸고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사 결정 이론 다르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맞죠? 정확히 신엘리트 이론이고, 자, 바라츠의 무사 결정에서 무사 결정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 동원, 편견의 수정 맞죠? 사용되며 편견의 수정은 정치체계의 규범 절차 자체를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접적인 우연 맞죠? 이 질문 하나만 잘 외워두면 다 어느 정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 풀 수 있겠죠?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사 결정에서 정책 대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안이 집행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제 설정에서만 무사 결정을 논했어. 그러다가 요즘은 모든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서도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특정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정책론에 다 적용하고 있다. 무사결정이. 무사결정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으로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 이론이라 불리며 정치권리 두 얼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봤고, 무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사용되지만 폭력이나 테러 따위는 폭력을 제일 직접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무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린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해 배수.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이죠. 신엘리트 이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잘 거론돼서 모두에게 봉쇄하는 무사결정과 거의 무사결정을 신엘리트 이론이라고도 하죠. 밀지와 관련됩니다. 신엘리트 이론은 모스카나 미체스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달리 밀즈의 지휘 접근이나 헌터의 명성적 접근 방법을 도입한다. 자, 이건 신엘리트 이론은 어떤가 쌤? 자, 우리가 거기 누가 모스카부터 나왔죠? 모스카, 미체스, 이건 고전적 뭡니까? 고전적 엘리트 이론, 모스카. 그 다음 1950년대에 있었던 현명한 사람 밀지 않는다. 그래서 헌터하고 밀즈가 이야기했던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 50년대 엘리트 이론. 그 다음 1970년대 나왔던 게보다 신 엘리트 이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가 틀렸어 그럼? 밀즈와 지휘접근법이나 헌터의 명성적 접근 방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런 접근 방법이 누구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다고 그랬어?
자, 원래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됐었어. 정책 이론에서. 그러다가 여기 60년대 달부터 나와서 달이나 트루만의 아까 잠재 집단 이런 것들로 트루만의 이익 집단 이론에 의해서 여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게 신엘리트 이론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도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30일 신엘리트 이론은 정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 맞죠? 신엘리트 이론에서 엘리트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 분석 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은밀하면 모르겠죠. 자,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에서 정책은 많은 이익 집단의 경제적 타협의 말이 안 되죠. 바흐라흐와 이건 누구 의사? 이 정책은 많은 이익 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건 다원주의 생각이죠. 무의사결정에서 연구의 초점이 정부 공식적 기구와 제도에 맞춰져 있고 이익 집단과 언론기관 같은 비공식적 연구에서 배제했다. 자, 선생님 다시요. 무의사결정은 꼭 정부 기구에서만 합니까? 언론에서도 합니까? 언론에서 당연히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보도 안 하죠. 그렇죠? 자,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에서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소화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도 그러겠죠. 높다. 무의사결정에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이것도 틀렸죠. 자, 37번은 O고 37번이 X 맞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츠 무의사결정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집단 이론은 남아있지 않고 국가와 함께 지배기구로 편입되어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건 X죠? X가 원래 써져 있었나? 이 무의사결정하고 조합주의하고 전혀 관계없죠?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거 맞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국가의 이익 집단을 포함한 이건 뒤쪽에 나오는 건데 뒤쪽에 나온 걸 여기 실었네. 일단은 이 69번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 뒷장에서 40번 공공이익 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이다.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공집단 이론은 자 저쪽을 한 번만 가셔보시면 이게 이제 예시로 나와서 근데 트루만 한번 봐봐요. 트루만 위에 이 집단 이론이 이 집단 이론이 뭐지? 트루만 위에 보면 이 공익 집단 이론은 이런 게 있는데 공익 집단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네. 폴스비 다음
이익 집단 이론이 없죠.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익 집단이 어떤 것만 공익 집단 이론은 사실은 이런 것에 해당돼요. 이익 집단이 어떤 것만 위한다고 그랬어요. 이익 집단이 그 집단 자체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익 집단 이론 이걸 비판해. 이것도 다원주의는 다원주의인데 공익 집단 이익 집단에서 왜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 사회의 공익도 공익을 위해서도 집단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비판한단 말이야. 다시요. 거기 공익 집단 이론은 이익 집단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다원 이론입니다. 자, 다시요. 공익 집단 이론은 다원 이론인데 어떤 부분만 비판해? 똑같이 다원 이론이야. 근데 어떤 부분만 비판해? 이익 집단이 너무 그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건 꼭 낼 필요가 없는데 출제가 되면서 어떤 부분만 바꾸면 돼요. 거기는 공익 집단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을 핵심 개념을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다원주의 이익 집단론에 대한 반발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원주의야. 반발은 반발인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냥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공익도 추구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다 실어놨는데 이게 안 보이네. 어제 저기 할 때 보였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 다음 41번 신다원주의는 정부 능동적 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경유착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분권화돼야 되겠죠. 직권화되면 안 되겠죠. 분권화를 주장합니다.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이익 집단이니까 집단 차원이죠. 자, 43번. 선생님 모르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3번.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조합주의는 정책 결정에서 정부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 집단 간의 상호 협력을 맞죠? 경쟁에 관한 상호 협력이라고 그랬죠? 중시한다 맞고 정치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맞죠?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하위 정부는 철의 삼각과 같이 이것도 안 했어. 우리 안 했는데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안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5, 46 이건 안 했습니다. 뒤에 나온 겁니다. 뒤에 나와서 그 뒤에 풀다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47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 과정 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의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는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의 순기능이라고 본다. 이거 맞습니다.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 과정 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의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의 원천적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산된 불공정성을 띈다. 이거 맞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이라는 것은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다르다.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 과정 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의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는 이익 집단들 간의 상호 경쟁력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 과정 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의 공통된 다원주의 주요 특징으로 다양한 이익 집단은 정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정책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고 그랬죠? 자, 다원주의에서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맞고 다원주의에서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다원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영역에서 엘리트는 없다는 거죠. 다원주의의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 자, 쌤, 이익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는 접근기에는 동등하다고 그랬죠. 단 무엇에 따라서 거기에 응징력이나 힘이라든가 힘의 크기라든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의사협회하고 만약에 간호사협회가 있으면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의사들이 더 이 권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은 더 세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기회는 우리가 다원주의는 있다는 것보다 이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기회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에 틀린 건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가 아니라 동등한 정책 기회입니다. 접근 기회. 물론 앞부분도 다 틀렸겠지만 어쨌든 동등한 정책 기회입니다. 역량 차이는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영향력 차이가 이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 때문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원주의에서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폰트 명성 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 간의 강한 응집력, 아까 우리가 자욱한 담배 연기 뭐 이런 거가 있는 뭐 방이라고 그랬죠. 이건 맞고, 다원주의로는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맞죠? 조합주의에서 정부 활동은 다양한 이익 집단 간 이익에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조합주의에서 이익 집단은 단일적, 유계적 이익 자, 지금 유계적이란 말 또 나왔죠. 그렇죠? 노총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적이면서 유계적이라고 그랬죠.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한다. 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 이익 집단과 우호적 협력 관계 맞죠? 조합주의에서 이익 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맞죠? 조합주의에서 각 사회의 구성원인 이익 집단은 단일성, 경쟁성, 비경쟁성을 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표적인 사람들만 가세한다고 그랬죠. 정부하고 할 수 있는 게 자, 정경련, 노총 이런 식으로 조합주의에서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개서적인 유상을 가지며 개서적 유상이라는 건 이거 개서적이죠. 개서적. 유상을 전체 체계는 유계적으로 조직화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 갖는 건 마찬가지죠. 계층제하고 똑같이. 자, 조합주의에서 각 구성단은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이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 제가 이야기했죠. 이익대표권을 주고 니네 우리 도와주라. 니네를 대표로 임명해 줄 거니 인정해 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조합주의에서 각 구성단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이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이익대표권 독점 맞고, 조합주의에서 정부 역할은 개인과 집단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적극적이라고 그랬잖아. 적극적인 입장에서 조정한다고 그랬죠.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 그랬어? 다원주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쌤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봐.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시험은 딱 보니까 세 가지에서 주로 나오네. 다원주의, 그쵸? 그 다음 엘리트주의, 그쵸? 그 다음 조합주의.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오고, 지문도 틀린 지문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지문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중립적 입장이고 여기는 적극적 입장이고, 그렇죠? 엘리트주의는 뭐 당연히 엘리트와 연계돼서 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놔두고. 자, 그다음 다원주의는 뭐다? 두 가지. 다원주의에서는 거의 다수가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그 다음 뭐가 바꿔진다. 엘리트들은 영역에 따라 다 다른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이 결정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 이익집단론. 그래서 각각의 이익집단들이 서로 잠재집단이나 중보개혁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 타협을 통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의사가 결정된다, 정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원론도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기회도 동등하고 영향력도 동등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 그다음 국가가 중립적이고 이 생각을 가졌는데 신다원론에서는 뭘 바꿨어? 기회는 동등하다는 걸 인정한다. 대신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자. 그 다음 국가가 꼭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도 수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엘리트 이론에서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미체스의 과두제의 법칙. 어느 사회나 몇 명의 우리가 과두제에 대비되는 말이 다두입니다. 다두가 아니라 몇 명이 결정하더라.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을 뭐로 부른다? 엘리트라고 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 때 어디 MT를 간다 하더라도 또는 어디 뭐 한다 하더라도 몇 명이 결정하자 보면 그러잖아. 몇 명이 다 해서 좌우하잖아.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게부터 고전적 엘리트주의.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헌터의 명예 접근법, 그 다음 밀즈의 지위 접근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헌터나 밀즈가 애틀란타시, 여기는 밀즈는 이 미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있더라. 여기 헌터는 특히 경제 엘리트들이 애틀란타시를 거의 다 정책을 좌우하더라. 밀즈는 분부, 그 다음 이 기업과 정부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주장들이 달에서 많이 달의 해분시, 뉘해분시에 가서 해보니까 틀렸다는 걸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 아까 트루만의 이익집단론들이 나오면서 이쪽 코너에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나온 게 신엘리트 이론. 신엘리트 이론은 니네들 달이 이야기한 건 어떤 것만 이야기한다. 정책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이익을 관찰하는 거, 하나는 나에게 불리한 걸 아예 떠오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이쪽만 연구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무사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조합주의는 이익집단론이 확대돼서 조합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노조 하나하나 노조가 정부하고 타협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그럼 미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 어디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여기 대표들이 또 조합을 만들더라. 이런 이익집단 대표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가 집단 조합, 노동자 조합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더라. 정부하고도 여기서는 뭘로 설명했지만 어느 정도 대립적 관계로 설명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니네 인정해 줄게. 마치 우리가
이 중세 영세 이 영주들 보면 기사들에게 니네 지사장 인정해주면 니네 나에게 충성해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내가 네 대표로 인정해 줄 거니까 너 나에게 내 정책을 지지해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조합주의야, 조합주의. 그럼 조합주의는 어떤 게 특징이다? 방금 같이 이익집단과 대립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우호적인 관계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분권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여기 대표들이 와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 형태가 뭐가 돼요? 위계가 있고. 그렇죠? 비경쟁적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경쟁적이고. 그렇죠? 이들 관계도 비경쟁적이더라. 이게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특히 국가가 큰 힘을 발휘했을 때는 국가조합주의, 이런 쪽도 역시 동등하거나 또는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 사회조합주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 됐죠? 자, 여기서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질문. 또 시간을 또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다 보면 왜 시간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또 넘겼죠. 자, 그 다음 정책 네트워크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선생님들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쌤 이해가 몇 프로 돼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한 50%만 돼야 돼요. 이게 있었지 정도만. 이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우리 쌤들은 보니까 지금 90% 정도는 이해했죠? 그런 것 같아. 자, 한번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를 봐볼까? 그래서 걷어볼까? 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안 나온다 그럴까봐. 자, 한 5분만 쉬고 정책 의제 뭡니까? 네트워크 모형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해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 별거 없는데 일단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정책 네트워크 모형. 선생님 거기 보니까 개관에서 보니까 정책 네트워크 모형 등장이 정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 간 관계는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에서 설명처럼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정부나 의회 등 공식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하는 다소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이야기했던 어떤 다원주의, 그다음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누구누구 협조하겠어. 그럼 또 이를테면 정부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관료라고 표현할게요. 관료가 있을 거고, 의회도 있겠죠. 의회도 있겠고, 비공식적으로 뭣도 있겠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집단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 아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의학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에 관계되는 관료 그러면 어떤 게 있어? 보건복지부.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그쵸? 그 다음 이익 집단으로는 의사회. 서울 의사회도 있을 거고 약사회도 있을 거고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지금 거기만 관여할까요? 이런 의학 분업에 대한 학계의 전문가 또는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병원은 당장 바로바로 뭡니까? 의약품은 자기들하고 관계되니까 국민들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모형은 정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는 잠시 이론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247페이지 보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발달과 유형 이거 나왔죠. 그 중에서 시험에는 100% 항상 나오는 게 모형이죠, 유형이죠, 유형. 여기 유형은 자 하울렛과 류메시가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유형을 분류했는데 이 모형 전에 이런 게 있었어. 자, 커튼 모형, 정부 커튼 모형도 있어. 이 모형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하위 정부 모형 있고, 그다음 정책망, 그쵸? 이 이슈 네트워크 원래 정책망이 조금 더 먼저 나오면 좋겠는데 정책 공동체 모형이 있고, 그다음 하위 이슈 정부 거기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있고. 이게 뭔 소리냐면 정책이 결정될 때 자, 원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 더 한다면 커튼 모형이 있어요. 정부 커튼 모형. 정부 커튼 모형은 독점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다른 데하고는 뭐 하지 않는 거야. 서로 네트워크하지 않는, 교류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커튼 쳤다는 거죠. 원래 이런 모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에서 당연히 넣겠죠. 사지선다형이니까 여기 하나 더 넣으라 그러면 정부 커튼 모형이 들어간다. 실제로 이건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넣었던 모형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허시걸 사용하는데 거기 살라몬 모형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건 잠시 놔두고 여기서부터 먼저 합시다. 하위 정부 모형은 정책이 결정될 때 세 가지 세 집단이 주로 결정한다는 거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위 정부 모형은 자, 거기 재밌는 거 있죠? 설탕. 하위 정부란부터 먼저 하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회는 의원 중심으로 일을 합니까? 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합니까?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자, 봐봐. 근데 이 위원회는 다 뭐하고 일치되어 있어? 행정부처하고 일치되어 있어. 이제 행정안전, 뭡니까? 보건복지부, 그런 복지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어떤 거, 국토부면 국토위원회,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이 하의정부는 이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행정부처 그리고 이익집단이 형성되는 정책 네트워크로서 자율성과 안전성이 높아 마치 소정부와 같다고 해서 하의정부라는 용어가 붙었다. 행정부 수반의 관심이나 영향력이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철의 삼각이고, 자, 특히 베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끼리만 해요. 그래서 왜 예시로서는 그 밑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죠. 설탕 하위 정부라고. 그렇죠? 카터는 미국 연방정부 설탕 하위 정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설탕 하위 정부에서 정치 권력은 주로 설탕표를 작성하는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은 할당표라는 복잡한 판매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고참 공무원이 연방정부 농업부 설탕국 국장과 공유한다. 더 나아가 워싱턴에 주재하는 국내 사탕수수 재배자들, 정제업자들인데 설탕 정제업자들 그리고 외국 생산업자들, 대변자들이 조언해 준다. 사실 이래요. 우리가 국회의원 8급 보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위원회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방금 같이 설탕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법권 같은 것은 뭐가 갖고 있겠어? 의회가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의회위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우리가 입법고시나 8급부로 뽑죠,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 국토건설 같은 거 또는 이런 거 할 때, 건설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들은 한 잘해야 40여 명, 50여 명 있는데 이 사람 전문성이 있겠어, 없겠어? 여기서 한두 명 나가서 일단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없으니까 누구랑 대화할 수밖에 없어? 국토부에 있는 관료랑 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 국회에서는 제일 높은 게 그런 거 하는 것 중에 수석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관복급이야. 근데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는 서로 간에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또 건설사들은 어떻게 됐어? 여기도 로비하고 여기도 로비해서 또 여기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 어떤 영정률이 보고 이런 것들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높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뭐 몇 층 질 거냐, 몇 층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런 것들 문제를 다룬다고 해봅시다. 영정률하고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해봐.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으면 높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이건 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의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원회가 건설위원회, 그러니까 국토건설위원회 같이 위원회가 여기 있겠고, 여기는 누가 있겠어? 관료들이 나오겠죠. 이 세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짬짬이 한다는 거야. 오직 얼마나 강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 철의 삼각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특히 누가 대통령이 알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배 정책은 그런데 대통령이 관심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건설회사, 도로 건설이라든가 항만 건설 이런 거 할 때는 이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겠죠. 그래서 비리도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 건설공사 같은 데서.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이 네트워크가 성립해서 정책이 일어난다. 하위 정부로. 근데 거기 특징들을 조금 봐야 돼요. 특징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안정성은 높다 그랬으니까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자기들끼리 자율성과 안정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서 별로 건들 수 없겠어. 이들이 워낙 차례 삼각을 구축해서. 자, 그래서 거기 248페이지 특징에서도 역시 구성원, 구조 운영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했으니까 참여자 간 관계는 안정성 있고 하위 정부의 자율성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영정률을 300으로 하든 500으로 하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참여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이루어진 정책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여기는 만약 영정률을 줄이지는 않겠죠. 이런 것에서는. 셋째 이유는 이익 집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발자도 생기고 이러겠죠. 그래서 거기 같이 이익 집단이 급증했고 시민 집단, 이제 이익 집단이나 이제 NGO 같은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이런 거 보면 또 못 참죠. 이런 것으로 급속하게 많이 약해지긴 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다음 여기는 이슈 네트워크형부터 나왔는데 정책 공동체 모형은 여기서부터 하는 게 편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 개에다가 뭔만 플러스 돼 있어. 거기 정책 공동체 모형 보니까 뭔만 플러스 돼 있다고 그랬어. 나번 봐봐, 나번. 정책 공동체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 하위 정부에서 이루어진 보는 점에서 하위 정부 모형과 유사하나 주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로 전문가 등을 하위 정부 모형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단 말이야. 이걸 두 번째로 하면 더 좋겠죠. 위에서도 이 가에서도 정책 공동체는 로즈에 의해 추정되었다. 로즈는 정책 네트워크를 자원 의존을 토대로 여기다 비추. 자원 의존을 토대로 상호 연결된 조직의 클러스터 또는 복합체. 클러스터는 영어로 포도송입니다. 포도송이는 어때요?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관련되어 있죠. 클러스터, 포도송이가.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자원 의존을 토대로. 자, 이해관계, 구성원 자격, 상호의존성, 자원이 견고하게 통합된 형태를 정책 공동체로 한다. 이야기고 등장 배경, 정책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다원주의와는 달리 이해 집단과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유럽식 사회조합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특징 거기 나와 있죠.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는 여기를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참여자는 여기보다는 하나 더 많죠. 여기보다는 더 적겠죠. 그다음 정책 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 관계는 교환 관계다. 자, 뭘 갖고 있다고요? 서로 간에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이 꼭 물리적 자원만 있는 건 아니야, 쌤. 어떤 거? 권력적인 것도 자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관료들은 주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거겠죠.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의회 같은 경우 권력적인 이런 식으로 자원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관리자 같은 건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겠죠. 자, 전문가, 그다음 교환관계고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 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의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고 정책 공동체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폐쇄적이죠. 여기보다는 폐쇄적이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이라 그랬어. 그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최고는 여기고 그다음 여기고 그다음 여기겠죠. 근데 개방적인 건 여기가 제일 폐쇄적, 그다음 폐쇄적, 그다음 개방적 이런 식으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갖는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서 특정한 경계가 없다. 이슈 네트워크는 공통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대규모 참여자들이 함께 묶은 지식 공유 집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해클로가 주장했는데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했다. 폐쇄적 삼각관계만을 보는 경우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어때요?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그럴 때 이들끼리 이렇게 하지 못하죠. 옛날에 지난 정부에서는 어땠어? 대통령 청와대 무슨 게시판이죠? 청와대 게시판 있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데 맨날 뭐 해주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어떤 정책할 때도 찬반 같은 게 거기에 다 반영돼야 안 돼요. 다 반영돼서 그다음 요즘 그러니까 물론 반영이 다 됐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잖아.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영향들을 이 세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경계도 분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정책 공동체 모형 여기다 전문가 집단 하나 추가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관심 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없다?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그러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 정부 경계와는 달리 이슈 네트워크 경계는 가시하기 어렵고 잘 정의되지 않는다. 참여자의 진입 및 퇴장은 매우 쉬운 편이며 네트워크 경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모형에서 모든 참여자가 전문가로서 자질을 중요시한다. 정책 결정이 보다 전문화하고 복잡해지면 이슈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 정책 결정 게임에서 전문성은 더욱 중시된다. 이때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슈에 관해서 단순히 친숙한 수준을 넘어서 기술적 전문가로서의 정책 영역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식 공매도 선생님 공매도 문제에 있어서 이들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문가도 참여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는 새로운 정책도 제안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딱히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슈 네트워크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 뒷부분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OX를 풀어보고 뒷부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자, 쌤 거기 254페이지 미안해.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서 철의 삼각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맞죠?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하위 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 하위 정부가 철의 삼각 모형이죠. 같잖아. 이걸 철의 삼각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3번은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 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 전문가 집단. 맞죠? 그렇죠?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서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에 비교할 때 네트워크 경계가 불분명하며 참여자의 진입과 퇴장이 쉽게 맞죠? 자, 의회위원회, 관련 이익집단, 소관부처,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하회정부 모형에서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건 시민사회단 맞죠?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정책 공동체입니다. 폐쇄적이고 안정적 및 맞죠?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8번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자와의 상호전성에 기인한다. 이건 맞고, 그렇죠? 로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자,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한 것도 있지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뭐가 있어? 세 가지죠. 지금 어떤 거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럼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는 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정책 결과 예측이 여기는 쉽다고 그랬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여기는 어떻게 더 정책이 나올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정책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 지문 자체는 틀렸죠. 자, 지금 다시 이 논리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예측이 쉽다 이렇게 이해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맞아, 여기도 맞아. 근데 여기는 틀리죠. 여기 틀리니까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사역에 사용되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 맞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사실은 자 지금 우리가 하이 네트워크는 경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경계라는 건 참여자들 간의 경계를 이야기하지 참여와 비참여자의 경계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맞은 질문이 돼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 해클러는 우리가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해클러는 어떤 사람이다? 이슈 네트워크 모형 하회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제안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 하회정부 모형은 행정수반에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이 적은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 그쵸?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해서 참여자의 범위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제한적인 데 있고 폐쇄적인 데 비해 이슈 네트워크는 광범위 개방적. 맞죠? 비교하니까.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해서 참여자의 권한, 자원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자원 권한을 가진 교환적 관계인데 비해 이슈 네트워크는 일부만 맞죠?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권한 자원을 소위 배타적 관계이다. 소유한 배타적 관계. 교환적이냐 배타적이냐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참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배타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을 가지고. 정책 이들은 다 자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나 참여하는 자원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참여할 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에 대칭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기와 같이 이야기하는 건 맞은 말이 되겠고 배타적 관계.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해서 행위자간 관계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의존적, 협력적 정합 게임인데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경쟁적, 갈등적, 네거티브성, 영합적 영합 게임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영합 게임이라면 정합 게임이라면 그래서 포지티브야, 포지티브. 그런데 이슈 네트워크는 아까 배타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해서 정책 산출 측면에서 정책 공동체는 정책 산출 예측이 비교적 쉽다 그랬죠. 근데 이슈 네트워크 정책 예측이 어렵다 그랬죠. 앞에 가서 두 개 비교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정책 환경의 상황이 적합할 수 있는 모형은 이슈 네트워크다. 참여들 간의 제로섬 게임. 쌤, 제로섬 게임 거기 네거티브 섬 게임을 말해. 영합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누구는 이익을 보면 누구는 반드시 뭘 봐야 돼? 손해를 봐야 되죠. 그럼 다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서 영합 게임이라고 불러요. 제로섬 이렇게 부르고.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참여자들의 진입 및 세장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슈 네트워크. 그렇죠?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의 이익이 없는 조직 정책 문제망을 정책 공동체를 정책 문제망이라고 합니다. 거기 네트워크라고 써져 있죠. 중에서 정책 네트워크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없는 것은 인매 없는 조직은 우리가 탈관료제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 공동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아까 폐쇄적이라고 그랬죠. 누구만 참여해? 4명만 참여하죠.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배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죠. 정책 공동체 모형이니까. 정책 공동체에서는 지속적 안정적인 결과된 맞죠?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이 약하며 접촉 빈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지속적이라고 그랬죠. 유동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공동체의식이 강하다고 그랬죠. 정책 관련